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 26분입니다. CS은행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좀 좋게 출발했지만 마감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 정도 하락 출발 예정인데 지금 1% 하락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1% 하락은 작게 봐서는 안 되는, 그래도 좀 낙폭이 크긴 한 겁니다. 그죠? 예. 좀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왜 분위기가 안 좋냐라는 걸 이제 이슈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HSBC가 이제 또 다른 다음 타자로 지금 떠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지난번 지금 이번 은행 위기의 가계도를 좀 잠깐 좀 그려보자면은, 실버게이트 은행이라는 데가 맨 처음에 비트코인 전문 은행, 요게 문제가 생겼고요. 이로 인해서 실리콘밸리뱅크가 문제가 생겼고, 실리콘밸리뱅크는 없어졌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 실리콘밸리뱅크의 모회사인 실리콘밸리 파이낸셜, 얘네도 금요일 날 없어졌죠. 하여튼 얘네 문제가 있었고, 뭐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 위기가 CS은행으로 전이가 됐었는데, CS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위기를 잘 막은 거고, 근데 이제 CS의 불이 이제 거의 다 꺼지고 나니까 잔불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번엔 HSBC입니다. 이번 HSBC가 약간 좀 다음 타자로 좀 올랐다라는 거. 근데 이제 HSBC가 지금 완전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HSBC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다음 타자가 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은 다음 타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시 긴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위기가 어떻게 전이된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그 SVB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긋는 게 아니고 CS에서 이렇게 HSBC로 전이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CS은행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HSBC에 영향을 미쳤냐면은, AT1이라는 채권 상품이, 예, 그 AT1이라는 채권이 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사실 CS은행 문제 있잖아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CS은행에 직접 투자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 이거 이제 다 끝난 이슈이긴 했는데요. 근데 좀 사실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선 CS은행의 이번 인수합병 사태가 좀 주식 투자자들보다, 그 주식시장 참가자들보다, 주식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좀 다가온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바빠서 그걸 이야기를 좀 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AT1이란 채권이 그래서 깡통이 돼 버렸거든요. 그 CS은행을 UBS가 인수를 하면서 AT1이란 채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깡통이 돼 버렸다는 거. 요게 이제 채권 투자자들한테 문제가 크게 된 거죠. AT1이란 채권이 뭐냐면요. 참고로 이 기사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품입니다. 은행 재무가 악화됐을 때 채권 보유자가 손실을 떠안는 채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평상시엔 다 그냥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은행이 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 채권은 그냥 바로 깡통이 되어버리는 그런 구조의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성격의 채권입니다. 이 상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품의 규모가 뭐 2,700억 달러 규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은행 재무가 악화됐을 때 채권 보유자가 손실을 떠안는 채권이라고 했죠. 지금 정확하게 그 일이 발생한 거죠. CS은행에 재무 문제가 발생해갖고 은행이 결국 뭐 사실상 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합병돼서 뭐 공식적으로 망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거의 없어진 거니까 AT1 채권 가치가 제로가 되면서 주식 투자자들보다도 성과가 안 좋아졌다. 주식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뭐 토막난 주식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건질 수 있었지만, AT1 채권은 상품 구조상 보시다시피 이렇게 써 있죠. 예. 재무가 악화됐을 때 채권 보유자가 손실을 떠안는 채권이다라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깡통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의 AT1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AT1 채권 어느 은행 거 갖고 있는지 빨리빨리 다 알아봐라 라고 아침에 이제 각 금융사에 있는 회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겠죠. 야,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어디 걸 갖고 있는데, 야, 보니까 이거 그 HSBC가 약간 좀 재무 구조가 또 불안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AT1 채권, HSBC가 발행한 AT1 채권의 그 가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요게 일단 오늘 시장의 불안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위기가 다시 좀 전이가 되려는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주식 시장과
이 채권 시장의 어떤 좀 동상이몽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주식 시장은 좀 자꾸 은행 위기들을 모르는 척하면서 좀 넘어가려 그러고 있긴 하고, 채권 시장은 근데 좀 오래전부터 좀 난리가 나긴 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 예전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채권 변동성은 이미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은 지나치게 차분해요. 주식 시장은 채권 시장 변동성에 비하면 변동성이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채권 투자를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뭐 이런 걸 조금이라도 좀 느끼게 하려고 여러분들하고 항상 이제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를 매일같이 쳐다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게 지금 국채 시장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그죠, 준위기 상황이란 말입니다. 증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채권 시장이 이 규모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훨씬 커요. 주식 시장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박살이 나면은 이게 이제 주식 시장으로 이제 덮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주요, 지금까지 항상 이래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장단기 금리차도 보고 채권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채권 시장을 참고를 하는 건데, 하여튼 오늘 그 AT1이란 채권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불안감을 좀 다시 한번 조성시키면서 이렇게 결국 또다시 주식시장으로 한 번 더 위기가 퍼져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뭐 호재 하나 나왔다고 그 호재 하나에만 집중해 갖고 야 오늘은 매수다 뭐 이런 거가 지금은 잘 안 통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상황은 이거 그냥 안개 속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나 똑같아요. 안개 속을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예전과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그래도 안개 속을 걸어가도 좀 길이 좀 평탄했는데 지금은 앞에 엄청난 구덩이도 있고 엄청난 언덕도 있고 막 돌도 있고 막 지금은 안개 속인데 지형이 굉장히 거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추세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그 영상 제목을 좀 그런 식으로 쓴 거죠. 이슈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슈의 흐름에 집중하자라고 한 게 이런 측면입니다. 오늘 아침에 CS은행 그 인수합병 소식에만 신경 썼다면 계속 분위기 좋은 걸로 알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적으로 지금 안 좋은 분위기 지속되고 있고 증시도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일단 조금 우리 지금 보수적으로 좀 볼 때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게 뭐 바로 하여튼 그런 점입니다. 하여튼 개인 투자자, 저도 개인 투자자죠. 우리 입장에서 뭐 언론들이 받아 써주는 그 한참 지난 그런 기사들이나 보면서 이렇게 뒤늦게 해석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여튼 뭐 쳐다보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분명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은행 위기가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이긴 합니다. 여기서 은행 위기 이거 잘 넘기면 분명히 대세 상승으로 전환도 가능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길어지려고 하고 있으니 지금 이제 함부로 주식을 사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하여튼 주식을 사고 팔고 공매도를 치고 하방을 베팅하고 상방을 베팅하고 그거를 이제 시장이 오케이 해주면 하란 말이죠. 그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계속 아래쪽으로 보면 되는데 이걸 위쪽으로 베팅하려면 이 하락이 멈추는 걸 보거나 아니면 양봉이 나오거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위쪽으로 베팅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래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싶다. 그럼 멈추는 걸 확인하거나 음봉이 떨어지는 거나 이런 걸 보고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기본적인 이런 안전 수칙만 좀 지켜주면은 하여튼 지금 이런 굉장히 험난한 구덩이도 깊고 산도 높은 이런 상황이지만 비교적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은행 이슈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이슈를 좀 두 가지 핵심으로 좀 요약을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문제의 핵심 뭐냐면은 은행의 신뢰도 문제, 은행 신뢰도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의 신뢰도 문제. 지난번에 예금자를 모두 살려줘서 그나마 조금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계속 은행 위기가 지금 전이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자들이 아니죠. 예금자들이 내가 돈 넣어놓은 은행은 괜찮을까라는 의심을 슬슬 한다는 거죠. 이거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은행 신뢰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내 은행은 안 망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 좀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신뢰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물론 연준과 뭐 유럽 통화 그 뭐 유럽 중앙은행과 뭐 각국 정부들이 나서서 열심히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렇게 도와줘서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뢰도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위기가 한 번 빵 터지고 나서 전이가 안 됐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그 위기의 가계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위기가 계속해서 전이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요? 뭐 한 번은 실수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연속으로 되면은 실수가 아닐 수 있죠, 그죠? 뭐 실버게이트, 뭐 실리콘밸리 은행, CS, HSBC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것도 연달아서 계속 터지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으니까 계속 의심한다.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계속해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망하고 나면은 연준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뢰가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고금리, 그죠? 고금리가 문제입니다. 이 연준이 지금 그 4.75까지 지금 기준금리 올려놨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금리 높으면 결과적으로 은행들 계속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은행들이 보유한 뭐 채권 가치가 떨어지든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이 고금리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허덕허덕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뭐 장단기 금리차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높은 금리 환경, 요게 지금 은행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핵심인데, 문제는 이거 둘 다 해결이 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고금리가 지금 4.75인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올리려고 지금 또 올리려고 하고 있죠. 이번 3월 달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해결이 제 생각에 시원하게 돼야 뭐 완전히 뭐 주식을 사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그 정보가 모자라서 매일매일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런 측면으로 조금 그 나무보다 좀 숲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고 좀 뚜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런 여건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위기는 계속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다? 강력한 나스닥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나스닥이 진짜 옳았는지,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서 시장을 진짜 끌어올릴지, 이게 진짜 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위기인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그 나스닥이 완전 지금 생떼를 부려갖고 마지막 언젠가 이게 대형 사고를 치게 될지, 이런 점 정도 우리 이제 주목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분위기와 이슈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AT1, 요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죠, 그죠? 채권이 주식 지수인 게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솔직히 우리 주식 투자자는 AT1 채권 요거 뭐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죠. 근데 채권 투자자들은 요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뭐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이 뭐 하락을 하고 있다,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홍콩이 뭐 3% 넘게 급락을 했다,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뭐 간단하게 일단 뭐 차트 내용 좀 살펴보면 되겠죠. 뭐 다 같이 빠지고 있어서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이제 그림만, 상해종합입니다. 상해종합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기죠. 이 박스권 하단 자리 딱 봐도 보이죠. 이제 박스권 하단 자리, 자 박스권 하단 쳤으면 이제 박스권 상단 터치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갔네, 이런 꼴이 됐습니다. HSBC가 이제 홍콩에 있다 보니까 중국 본토 증시도 이제 다소 좀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라가야 될 때 지금 못 올라가고, 박스 중간 자리에서 한 거의 3거래일 4거래일 이제 못 넘어가고 다시 꺾일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박스권에서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삐끗하면 이제 급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 상해종합도 여기가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는 지지선이 없거든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안화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권으로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패턴을 이야기하자면 무슨 뭐 메가톤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수렴형이 아니고 요건 뭐 발산형,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한데요. 지금 이런 모습이죠. 위안화가요. 이런 모습이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얘도 슬슬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 위안화도요. 그래서 하여튼 잘 봐야 되는 건, 중요한 건 7위안입니다. 7위안 자리를 이제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인데,
일단 죽어야 될 때 지금 잘 안 죽고 있습니다. 얘 죽어야 될 때였거든요. 근데 죽어야 될 때인데 보시면 뭐 거의 일주일가량 여기 어딘가에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려 쳐보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HSBC니까 중하권 뭐 이런 거니까 좀 잘 볼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7위안 뭐 돌파한차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죽어야 되는데 얘가 버티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위안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린 이런 점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생 홍콩 지수는 뭐 간단하게 그냥 그림만 보자고요. 뭐 특별히 뭐 할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홍콩 지수가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어쩌면 가장 약한 증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이런 차트를 보면요. 사실 코스피보다 더 먼저 빠졌습니다. 얘가 21년 2월부터 2월에 딱 고점 만들고 얘가 코스피보다 더 먼저 빠졌는데 아주 멋진 하락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일단 하여튼 지금 분명히 일단 하락으로 전환된 지는 좀 오래됐고 여기서 이제 은행 위기가 다시 한번 터져가지고 홍콩 증시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눌 수 있는데 대충 구간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쪽 아래쪽으로는 이제 별로 지지력이 없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지금 세계 증시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변동성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HSBC로 좀 위기가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뭐 일본 뭐 특별한 일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냥 다 같이 빠지고 있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쭉 급락을 했죠. 쭉 급락하고 나서 지금 자연 반등 중입니다. 자연 반등 이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이 정도 분위기면은 하락 N자로 이렇게도 좀 빠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이번에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게 일단 잘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 아래쪽으로 워낙 그 지지선과 저항이 많기 때문에 워낙 오랜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본 증시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자리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 증시는 아직까지 뭐 비교적 튼튼해 보입니다. 어떤 은행권 위기들에서 조금 좀 벗어나 있는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 좀 있긴 있네요. 이 정도 봤고요. 뭐 독일 증시 보시면 일단 오늘 하락 출발 예정인데 지금 보시면 일단 뭐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긴 합니다. 얘도 뭐 이쪽 어딘가에서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어딘가에서 하락이 멈추긴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개파락 출발하면 계속 하락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락 잘 진행되고 있다. 변동성이 커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웠을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추세적으로 문제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 잘 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요. 그리고 유럽 증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라올 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급락을 할 가능성 많습니다. 특히 이런 자리 올라올 때 짜불짜불 해갖고 막 2주 3주 올랐는데 이런 자리들 되돌린다면 며칠 만에 되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다들 지금 제가 여러 나라 증시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좀 보이는 특징들이 이제 아래쪽에 지지력이 많이 없는 구간의 직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기서 더 삐끗하면은 진짜 전 세계 증시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다. 그 삐끗하면 여기 정도까지는 의미 있는 지지선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위험해졌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뭐 추세대로 잘 가고 있다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오늘의 하락이 오늘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함으로써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면은 뭐 풋옵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풋옵션의 입장에서는 이거 눌림일 수 있다. 풋옵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승 N자로 진행될 가능성 높아졌다. 조정의 뭐 끝일 가능성이 있다. 뭐 그죠? 이런 식으로 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이제 오늘의 뭐 해석이 이 정도 이야기가 오늘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인 거고. 이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제 반등을 한 거고 다시 이제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 정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풋옵션이 슬슬 또 활개를 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급락 위험이 또 살살살 살아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방을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모습이 사실 굉장히 건전하게 잘 올라가는 거긴 하거든요. 풋옵션이 언제부터예요? 1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놨는데 한 달, 뭐 2달 가까이 힘을 모아놨는데
하루 만에 장대 항공 빡 뽑아내고 끝나버리면은 제 입장에서는 아쉽긴 하죠. 어디까지나 하락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쉽긴 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한번 힘 줬다가 힘 빼고 이제 N자로 이제 올라가려는 이런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좀 조심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 좀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빨리 좋아져 갖고 오늘 하락했던 거, 오늘 코스피가 하락했던 거, 오늘 풋옵션이 올라갔던 거 이런 거 빨리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또다시 그죠? 또다시 뭐가 좀 우수수수 할 수 있겠죠. 그죠? 증시가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코스닥이 참 하여튼 재밌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에코프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비교적 강한 모습 보여줘가지고 얘도 약간 나스닥을 하여튼 지도 닭이 붙었다고 나스닥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저항 부근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가 지금 중요한 저항 뭉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포기한다? 솔직히 좀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코스닥은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해요. 그렇지만 아래쪽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참 헷갈리는 거라고요. 코스닥이나 나스닥 이런 걸 보면 정말 강한데 얘네가 정말 강해서 강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엄청난 속임수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대로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실 거면 코스피를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되잖아요. 그죠? 코스닥은 강하니까 얘는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죠? 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당분간 좀 더 고생할 수 있겠죠. 뭐 잘 안 풀릴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언젠가 진짜 위기가 오면은 만약 얘가 지금 코스닥이 지 혼자 어거지로 버티는 거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심각하게 훅훅훅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매를 많이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건 언젠가 그렇게 됐을 때 이야기인 거고 지금은 분명히 강합니다. 강한 건 일단 강하다고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뭐 살펴봤고요. 오늘 환율도 뭐 계속해서 강한 모습, 달러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은행들이 망했다고 유동성을 막 공급하고 있잖아요. 다시 유동성을 한번 공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를 공급했다라는 이야기는 원화 강세는 환율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맞지 않냐? 야, 그 달러를 더 풀었으니까 원화 가치 높아지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놀린 거고요. 지금은 안타깝게 평상시가 아니죠. 그죠? 예.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고 지금은 준위기 아니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원화로 표시된 이런 자산들은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의 개념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유동성이 더 뭐 늘어났네. 그래서 뭐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네. 그런 개념은 평상시의 개념이고 지금은 준위기 혹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표시 자산은 위험자산, 신흥국 돈이죠. 그죠. 한국 돈은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서의 그런 게 반영이 돼가지고 슬슬슬슬 지금 보시면 그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환율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될 점은 지금 보시면 물론 제가 이제 대충 1292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거 붕괴되면은 더 이상 달러 들고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드려서 이제 계속 1292원이라고 대충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오늘 움직임까지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드릴 이야기가 있다면은 이겁니다. 보시면 2월 21일 날 저점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저점이 높아질까요?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겠죠. 그죠? 이거를 좀 눈치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진짜 박스면 아래쪽에 터치를 해야죠. 근데 지금 자꾸 보시면 아래쪽에 터치를 안 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1320원 돌파한 척하고 급등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저점이 미묘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오늘 원달러 환율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셨으면 하는 그런 점입니다. 뭐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삼성전자니 뭐니 뭐 당연히 지수 빠지니까 빠질 거고요. 코스닥 올랐으니까 에코프로 BM 오르고 에코프로 BM 올랐으니까 코스닥 오르고 하여튼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에코프로 BM 있긴 있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은 특별히 할 말 없고 하여튼 잘 빠지고 있는 친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일단 약해 보인다 조심해야 된다 요런 이야기. 하이닉스는 하여튼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하이닉스 지금 78,000원 뭐 77,000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일단 양봉 나온 건 다행이나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이제 이거 여러분들 다시 N자로
저 멀리 목표치 열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잘 봐야 돼요. 하이닉스 지금 전저점 자리 74,000원, 75,000원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 못 지키면은 목표치 저 멀리 아래로 열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삼성전자도 사실 뭐 그런 거죠. 그죠?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하긴 하다고요. 오랫동안 여기서 버텼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면 이거 저 멀리 정말 이 자리는 무거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목표치 아래쪽으로 많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여기서 대세 상승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어쨌든 긴장하면서 볼 때긴 한데 잘못되면 진짜 위험해진다. 뭐 하이닉스고 뭐 삼성전자고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뭐 보면 될까요? 뭐 보시면은 S&P는 3,900 지지력 테스트 보시면 되겠죠, 그죠? 4,000, 3,900 위쪽으로는 4,000, 아래쪽으로는 3,900 뭐 그 지지와 저항 자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어떻겠습니까? 나스닥은 이제 이 위쪽에 중요한 저항 자리입니다. 12,620 이 정도에 제가 줄 거놓긴 했는데 하여튼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 어딘가 있죠. 2월 2일 날 디스인플레이션 선언했던 이 자리 저항이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잘 보시고 위험 감수 좀 세게 하실 분들은 아래쪽으로 충분히 베팅해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12,630, 12,620 이런 자리 어떤 지금은 이제 붕괴됐는데 실제로 미국장 본장 열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죠. 지금 붕괴된 건 별 의미 없고 하여튼 이런 자리들 위쪽에 저항 어딘가 있고 아래쪽에 지지력 어딘가 있고 그거 테스트 하겠죠, 그죠?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 나스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못 간 꼴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스닥이 잘 올라가고 있으나 지금까지 상승 탄력 좋으나 오늘까지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은 상승 탄력 꺾인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없는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들이 너무 강하다. 22.8을 돌파한 적 잘하고 6거래일째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6거래일째인지 7거래일째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34까지 목표치는 일단 시원하게 열려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빅스가 위로 올라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빅스가 지금 미국 증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리 잘 봐야 됩니다. 이 아직 10년물 금리는 아직 여기 전저점 자리 붕괴 완전히 시킨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 테스트 잘 봐야 됩니다. 3.4 오늘 밤 10년물 금리 3.4 테스트 중요합니다. 3.4 붕괴되면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 위기를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3.4 솔직히 붕괴될 것 같긴 한데 아직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니까 잘 모르겠고 3.4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은 이제 채권 투자자분들은 이제 휘파람 불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3.4 붕괴되면은 박수 치시고 이제 가만히 이제 수익을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자리 싸움이에요. 네. 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 중요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것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네. 105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런 여부 잘 보시면 되고요. 다중바닥형 만드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뭐 특별히 중요한 이벤트는 없는 가운데 그죠? FOMC 회의가 중요합니다. FOMC 회의는 수요일 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HSBC 은행 이슈 우리가 좀 이제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